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미디어의 총체적인 개념과 그 기능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을 했어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자,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사회적인 동물인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기가 울어야 돼요. 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소통이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울어야지 배가 고픈지 또는 뭐 쉬를 했는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죽을 때까지 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목적이 뭐냐? 커뮤니케이션을 왜 하느냐? 이렇게 누가 문의를 한다 그러면은 참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게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자는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면 행복한다고 그러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행복이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부터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미국의 그 심리학자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욕구를 충족해야 된다. 인간이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5가지 단계의 위계를 가진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970년에 마슬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말한 것인데, 그 1단계는 우선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은 배가 고프면 안 돼요. 우선 생리적인, 배고프면 말이죠. 사흘을 굶으면은 남의 담을 튀어놓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배고프면은 굉장히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또 위험한 곳에 가가지고도 그 식량을 구해야 되겠죠. 우선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무슨 문학이 필요하고 무슨 고급 지식이 필요하고 아무것도 명예도 필요 없죠. 배고픈 것은 1차적으로 해결이 돼야지만 행복해야죠. 그래서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식량을 구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해서 행복을 찾게 되겠죠. 이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안전의 욕구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은 위험하게 동물과 싸워서 그 동물을 수렵을 한다든가 위험한 곳에 가서 식량을 구한다든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 그래서 이런 안전의 욕구가 확보가 되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무슨 동물 맹수가 있어가지고 싸우거나 이런 아주 대단히 위험한 그런 것들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안전의 욕구는 어느 정도 이런 현재 사회에서는 해결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욕구가 어떤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소속감의 욕구. 그래서 내가 어떤 사회적인 그룹에 속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예요. 그래서 결혼도 해서 아내도 얻고 남편도 얻고 자녀도 얻고 어떤 가족이라든가 어떤 집단이라든가 사회적인 그런 집단의 하나의 소속 일원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소속감의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이 세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집단이나 사회적인 집단에서 소속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지만은 조금 더 높은 단계로 간다면 그 조직에서, 그 소속에서 자기가 높은 어떤 지위를 갖고 싶고, 사장도 되고 싶고 회장님도 되고 싶고, 이러한 그 집단에서의 어떤 위치, 자기 존중의 욕구라고 그래요. 셀프스팀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존중의 욕구가 4번째 단계의 욕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는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 실현,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자아 실현이에요. 그 사회가 요구하는 또는 그런 분야에 자기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스포츠로 하면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된다든가, 어떤
예술을 한다고 그러면은 세계적인 뭐 노벨 문학상을 받는 뭐 그런 어떤 문학가가 된다든가 등등의 하여튼 자기가 원했던 목표로 했던 그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 자기를 실현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실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리적인 욕구부터 5단계인 자아 실현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그런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욕구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상호소통하고 남들과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상호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상호작용하고 이렇게 그 소통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대면으로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날에 와서는 여러분들 많은 그런 매개체를 이용하고 있죠. 뭐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뭐 EBS에서 강의를 한다든가,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많은 그런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죠. 우리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수단이나 절차를 이용을 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처럼 직접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단과 절차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 수단과 절차를, 모든 수단과 절차를 우리는 미디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디어다, 미디어. 그러니까 A와 B가 소통을 할 때 어떤 C라든가 D라든가 E라든가 이러한 중간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 C, D, E 모두가 다 그걸 미디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어떤 뭐 개인, 집단, 뭐 사회가 됐던 이런 그 모든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수단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수단은 다 미디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큰 의미, 넓은 의미에 있어서 모든 그런 수단이, 매개자가 전부 다 미디어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좁은 의미로서, 오늘날에 와서 좁은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이런 소통적 상호작용을 전문적으로 매개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죠. 특히 언론 같은 것들, 이런 제도화된 그런 실체, 그런 제도화된 미디어를 좁은 의미에서 미디어 또는 매스미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이게 매개해주는 이런 미디어라는 것은 어떤 그런 그 매개해주는 어떤 일부를 매개해준다든가 또 전체를 매개해준다든가 하는 이런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측면에서 집단으로 간다든가, 뭐 사회적인 집단이라고 하면 학교라든가 뭐 회사라든가 단체라든가 뭐 이런 무수한 그런 그 단체들이 전부 다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집단, 사회적인 아주 큰 범위, 정부라든가 국가라든가 뭐 유엔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사회적인 그런 그 높은 차원으로 갈수록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굉장히 공식화되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복잡화되고 전문적으로 이런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그런 미디어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역사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화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공문서를 전달했다든가, 외국의 사신을 본다든가, 임금님의 어떤 명령을 전달해준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그 미디어 역할이죠. 어떤 그런 그 매개를, 임금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미디어 역할을 했었죠. 뭐 오늘날에 와서는 무슨 개인 단위로 가면은 어떤 그 사람의 대변인이라든가 어떤 홍보 담당자, 기자, 연출자, 이런 사람들도 개인 단위에 본다고 그러면은 미디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조직 단위로 본다면 언론사, 방송사라든가 인터넷 콘텐츠 제작사 이런 정도로 발전하면서 미디어들이 전문적인 모습을 갖추는 그런 미디어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소통하는 행위들은 이러한 전문화된 미디어를 경유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개인, 집단, 사회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미디어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소통을 도와주는 미디어 매체로서만으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디어들이 자신들이 어떤 커뮤니케이터스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들이 발언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의사를 발표하는 그런 주체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언론에서는 보도라든가 논평이라든가 사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남의 얘기를 이렇게 중간에서 매개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그 평가의 준거를 가진 조직화된 실체가 되어가지고 채널을 보유한 그런 그 어떤 매개체에서 또 한 번 앞서 나아간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되는 그런 상태로 지금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그렇게 소위 말하는 언론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전문화된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미디어라는 의미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이 미디어들이, 특히 매스 미디어들이 그냥 단순한 매개체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을 갖춘 고도화된 자체의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언론,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미디어. 이런 미디어들은 어떤 정보를 표현하는, 이렇게 어떤 정보를, 어떤 메시지나 콘텐츠가 되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 정보에 어떤 그거를 부호가 붙어주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의미, 정보가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그걸 말로 하든지 아니면 연애 편지를 써서 글로 쓰든지 뭐 음악, 노래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몸짓으로 표현하든지 이런 언어나 몸짓이나 뭐 이런 음악이라든가 이런 부호를 붙여야지만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콘텐츠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화된 언론인, 전문화된 매개체, 전문화된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미디어들은 이렇게 정보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부호나 그런 표현 요소를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걸 적절하게 구사를 해서 콘텐츠 메시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뭐 텔레비전 같으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뉴스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콘텐츠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들 전문화된 미디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용자들의 능력을, 수용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뭐 이런 특성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러한 요소들을 통합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런 그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 PD라든가 기자라든가 영화 감독이라든가 광고 카피라이터라든가 작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런 미디어에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언론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런 언론인들의 어떤 특성을 살펴본다고 그러면은 첫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주체가 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의 모든 측면을 하나의 소통의 소재나 대상으로 삼으면서 어떤 권력 기구를 감시하고 동시에 또 약자의 어떤 그 권익을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언론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은 제4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국가 권력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3권이 분립되어 있죠. 그래서 입법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행정부가 집행을 하고 뭐가 잘못됐을 경우에 잘잘못을 가려서 그를 바로잡는 기관은 사법이죠. 그래서 입법, 사법,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3부로 나눕니다만은 그런데 이 입법, 사법, 행정보다도 이 입법, 사법, 행정부를 전부 감시하고 그것이 제대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언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을 뛰어넘는 제4부, 그러니까 하나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귀족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기업입니다. 언론사는 기업이죠. 이윤을 창출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이에요. 거기에 종사하는 언론인은 하나의 노동자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언론 귀족이면서 동시에 언론 노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론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론이 뭐냐, 언론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은 첫째 언론은 정의를 내리자고 그러면 두 가지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 취재 보도를 한다든가 논평을 한다든가 해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활동하는 저널리즘을 하는 그 저널리즘 자체를 언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저널리즘 활동을 하는 매체를 또 언론이다. 언론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은 저널리즘을 언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저널리즘 활동을 하는 것을 그런 주체를 언론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언론에 대한 그 네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이론. 그 첫 번째는 권위주의 체제 이론입니다. 권위주의 체제. 권위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권위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발전이라든가 국민의 이익이나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언론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가가 엄격한 규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그 이익을 위해서 또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막중한 역할을 하는 언론을 제멋대로 가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나 국가가 그거를 적당히 통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권위주의 정부에서 많이 이런 걸 주장하게 되는데 실제로 국민의 이익이니 국가의 뭐 발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통치 권력이 자기들 집단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이론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론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주의 이론이에요. 자유주의 이론. 그러니까 언론 자체가 중요한 사회적인 목표다. 따라서 이러한 이 사회적 목표인 언론을 어디에 어떤 목적에 종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최선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되고 건전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살아남고 또 허황되고 허위적인 것은 저절로 도태하게 돼 있다. 따라서 언론의 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면은 그 언론이 진실되고 건전한 언론이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살아남을 것이고 잘못되고 거짓된 뉴스만 전달하는 그런 언론이다 한다고 그러면 도태되게 되는데 그걸 왜 굳이 가서 그걸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느냐. 그냥 놔둬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바로 자유주의 이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 책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언론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을 지나치게 객관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언론이 만약에 독점화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다 반영하지 못하고 그 편향된 시각에서 언론이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적절한 공공적인 규제를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다. 이러한 이론을 펴는 것이 사회 책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소비에트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하나의 도구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권위주의 이론보다 더 앞서 나간 거죠. 이거는 유일한 공산주의, 세계를 공산화시키기 위한 공산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 세계를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언론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이념이라든가 사회주의 건설의 뭐 성공 사례라든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계급투쟁의 그런 정보들을 끊임없이 이 여론이 형성되도록 이 언론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은 국가기관의 하나다. 따라서 완벽하게 이걸 통제함으로 인해서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이론 사상이 전 인민에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뭐 북한 같은 뭐 그런 것은 완벽한 이런 소비에트 공산주의 이론에 부합하는 그런 언론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과 그 다음에 사회 책임 이론 이것을 함께 존중해서 정책을 펴는 그런 상태를 펴는 것이 민주주의의 언론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디어 언론의
4대 기능, 미디어의 4대 언론적인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환경 감시 기능입니다. 4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환경 감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 외부적으로 어떤 날씨라든가 또는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태풍이 분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예보를 언론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뭐 매일매일 일어나는 교통 라든가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 환경 감시 기능이 효과인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그 권력기관의 부정부패 같은 것들을 뭐 감시를 해주는 거. 여러분들 무슨 그 사회 탐사 프로그램 같은 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정부나 무슨 권력기관에서 잘못된 점을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뭐 옛날에 KBS 추정 60분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죠. 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감시해주는, 사회를 감시해주는 환경 감시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 지도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문이나 신문 사설이라든가 뭐 어떤 뭐 텔레비전에서도 뭐 논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상관 조정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상관 조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 또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뭐 이런 개별적인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냐, 상반하고 있느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기 쉽게 이것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어떤 그런 사건이나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줌으로 인해서 이것을 그 국민들이 또는 뭐 시청자라든가 독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또 앞으로 자기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기능을 우리는 그 미디어의 지도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기능은 사회화의 기능입니다. 어떤 사회적 그 유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해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문화와 이런 좀 그런 측면을 다음 세대로 개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뭐 지금 뭐 결혼 이민이라든가 뭐 이런 이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런 이민자들이 이런 그 언론을 통해서 사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오락 제공의 기능입니다. 사람은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수용하는, 미디어를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특히 오늘날에서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무슨 아무리 중요한 정보고 뭐 필요한 정보를 하더라도 재미가 없으면은 그걸 잘 안 보죠. 그래서 모든 콘텐츠는 이 오락적인 기능,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좋은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는데 당위정이래요. 당위정.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냐? 그 내용은, 그 실제적인 그 내용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고급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재밌게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설탕 발림을 해주는 거예요. 설탕 발림. 당위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약을 먹을 때 써서 안 먹잖아요. 그럼 그냥 설탕을 발라줘요. 그럼 설탕 맛으로 꼴딱 생겨요. 그러니까 설탕 맛으로 먹었지만은 이 뱃속에 들어가서는 우리 몸에 좋은 약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고급 정보를 아주 재미나는 흥미있는 요소를 거기에 부호를 붙여서 콘텐츠를 만들면은 그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재미도 있으면서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고급 정보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런 것이죠. 여하튼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오락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재미가 없으면은 그건 좋은 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급 문화로부터 뭐 쇼나 드라마, 오락, 스포츠 뭐 이런 게 이르기까지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미디어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승목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양승목이라고 할 때는 2006년에 언론을 개의 메타포, 개의 비유해서 표현을 한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그 언론의 그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 양상을 개에 비교해서 언론과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섯 가지를 표현하는데 첫째는 감시견입니다. 워치독, 감시견. 그러니까 국민의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그 권력 남용을 국가 권력이 한다고 한다든가 무슨 뭐 권력기관이 할 경우에 그걸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감시견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애완견의 기능도 있어요. 애완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권력의 신여죠. 애완견은 권력의 신여로서 권력기관이 원하면 그대로 다 보도하고 뭐 시켰는데 해주는 언론의 정부에 종속된 권력기관에 종속된 언론을 애완견 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호견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자신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권력 구조가 있다든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지배 집단이 있다든가 하면 그 권력기관이라든가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보호하는 그런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권력 구조라든가 지배 집단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그 권력자라든가 어떤 특정 제도의 위해서 어떤 그 특정 제도를批评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권력 구조나 지배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 언론이 소환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권력자나 특정 제도에 불리한 그런 보도도 가한할 수 있는 그런 보호견,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권력 구조나 지배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덤비는 그런 언론 행위를 하는 그런 언론을 보호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공격견입니다. 어택독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정치인이 됐든 하여튼 뭐 또 정부가 됐든 하여튼 무조건 무자비하게 비판을 가는 언론이에요. 하이에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막 물어 뜯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정부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그 기관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아주 그냥 그 무자비하게 비판을 가하는 이러한 언론이 있습니다. 그런 언론을 공격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내견 가이드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적이고 계몽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언론을 안내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언론 권력이 뭐냐? 언론 권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은 그 자체가 하나의 권력입니다. 언론 그 자체가 권력을 하려. 그러니까 언론 활동, 그러니까 보도를 한다든가 논평을 한다든가 뭐 해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할 때 그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을 갖는 것이죠.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여론 형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언론 활동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이고 사회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최상부에 위치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을 만들 때 신문이 됐든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됐든 어떤 토론을 한다고 그러면 그 토론을 무엇을 주제로 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그 토론의 의제 설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의 어떤 주제 같은 것을 언론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또 누구를 거기에 출연시킬 것인가도 결정을 하고, 또 그래서 자기가 사회를 보면서 그 토론장에 또 언론에 뭐 사회자가 나가가지고 그 미디어 자체가 토론을 장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는,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언론이기도 하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있는데 그것들을 전문화시킨 그런 조직이죠. 그러니까 방송사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콘텐츠라든가 프로그램 그 메시지를 제작할 수 있는 또 송출할 수 있는 인적인 물적인 모든 자원을 스스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거대한 큰 커뮤니케이션 조직이죠. 뭐 신문사도 뭐 취재하는 사람, 뭐 메시지 편집 제작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할 수 있는 인적 물적인 그런 기능 요소들을 다 통합시킨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그 만든 메시지나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는 또 독자라든가 시청자들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또 소유하고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이런 언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17, 18세기 특히 18세기 이후에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그 이후로 이 근대 시민혁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왕권을 비롯한 정치 권력을 견제하고 그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그런 혁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언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민혁명과 같은 역사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역사적인 그 생성에 기인하게 되고 또나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언론 권력이 탄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언론기관이 이제 자기가 권력기관이 된 이후에는 이 사회적 이념, 여론 같은 것을 만들어가면서 스스로 그런 지위에 올라서서 권력을 생산하고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게 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언론이 스스로 통제하고 언론이 좀 이제 스스로 권력기관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그대로 놔둘 것인가? 그럴 경우에 국가 권력이 아까 이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그런 이론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언론을 국가 권력이 통제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언론 통제라고 하는 그런 시비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언론 자체가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에 따라서 사회적인 신뢰를 받으면 살아남고 아니면은 통제가 될 수 있는 스스로 자연적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정부 권력이 거기에 갔을 경우는 적어도 민주사회에서는 이것은 통제나 규제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언론 권력에 대한 통제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언론이 어떻게 해서 미디어가 어떻게 해서 이게 변화하고 역사적으로 생성하는지에 관한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근대사회 이후 이 미디어, 특히 매스미디어를 비롯한 미디어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발전할 때마다 우리는 뉴미디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뉴미디어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뉴미디어가 있고 미디어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태도 뉴미디어는 지금 상태에서 뉴미디어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나중에도 또 뉴미디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또 다른 미디어가 나오는 것이죠. 신문이나 방송이나 라디오 이런 것들도 그 당시 처음에 나올 때는 뉴미디어였어요. 따라서 뉴미디어는 항상 어떤 발전하는 뉴미디어적인 상태에 놓인 것이지 정지하고 그것을 끄신다는 그런 뉴미디어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진화하는 것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변화하고 진화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결정론입니다. 기술 결정론. 이렇게 미디어들이 발전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기술 발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시각이에요. 기술 발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디지털 네트워크 통신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미디어들이 왔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컴퓨터나 미디어가 발전하니까 미디어 발전에서 사회 변화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우리 같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미디어 기술이 발전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회 발전도 따라오고 사회의 역학관계, 사회적인 그런 발전이 같이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술 발전 때문에 미디어의 발전이 오고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이 오는 것이다. 이런 이론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사회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발전이 먼저 돼서 사회 발전된다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가 변화하는 원인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자꾸 발전하면서 사회작용이 발전하면서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미디어 기술도 발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그거는 기술 발전이 사람들의 사회작용을 이끌어주고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이론인데 반해서 이 사회결정론은 기술결정론과는 반대로 이 사회의 어떤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변화하니까 기술 발전, 미디어의 기술 발전에 대한 욕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다 나은 세상,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상호작용을 위한 미디어들이 발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의 변화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자연적으로 변화를 하고 그 수단인 미디어의 기술과 제도가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윌리엄스라는 학자는 산업적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선행적 변화인 사회적 형태가 새로운 미디어의 수요를 창출한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포함한 이런 커뮤니케이션 뭐 시스템 이런 그런 이런 것들은 그것이 발전해 온 것들은 바로 사회적 형태가 이런 그 수요를 창출한 그런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 기술결정론과 사회결정론이 두 가지 다 일방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중충적 상호작용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기술결정론과 사회결정론을 절충하는 그런 시각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회결정론이 어떤 또 인간 사회를 반영하는 그 변수 때문에 미디어 발전이 가져온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론이 조금 전에 그 전에 얘기했던 기술 발전이 사회 작용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사람들의 그 사회적 관계 때문에 상호작용이 발전하니까 기술 발전이 간다라고 일방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시간이죠. 따라서 미디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사회적 상호작용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남과 동시에 기술 발전에 의해서 사회적인 발전, 사회적 관계, 소통적 그런 그 관계도 같이 발전한다고 하는 그 중충적인 그 발전 이론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부인 커뮤니케이션이 미디어의 발전을 이끌어주고 영향을 주고 또 커뮤니케이션 관계가 또 미디어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복잡한 중충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한다는 그런 이론이죠. 그러면 그 커뮤니케이션의 그 발전을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미디어 기술과 제도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런 단계를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미디어가 어떻게 발전을 와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기술과 제도 원래 원시적인 그런 상태, 원시 상태에서는 초보적인 그런 그 정보나 지식, 기술들이 어떤 자연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제한된 이런 아주 그 간단한 지식과 정보 같은 것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뭐 여러분들 알타미라 동굴 뭐 벽화 같은 그런 것이 하여튼 소집단에서 제한적인 의식 활동이 서로 교환이 됩니다. 교환이 되고 서서히 인간 사회의 지식으로 축적이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고도화된 인간의 정신작용과 어떤 그 생산,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최근에 와서 언어가 발명이 되고 문자가 발명이 되고 더더욱 정교한 그런 표현 수단이 개발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 미디어가 발전이 되고 그 미디어가 발전이 되니까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과거 뭐 현재 이것이 없고 옛날 것도 막 들어오고 또 공간을 뛰어넘으면서 전 세계의 정부들이 서로 전송되고 이러한 지식과 정보가 소통이 되고 의식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인간 사회가 점차 고도화되는 그런 단계를 갖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사회적 어떤 그 관계 또 커뮤니케이션이 미디어의 발전을 이렇게 끌어온 그런 측면을 또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아주 옛날에 수렵이 기본적인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어떤 소규모의 공동체적인 그 사람들의 수평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시대였겠죠. 그래서 서로 오늘과 같은 이런 미디어들이 없으니까 대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직접적인 쌍방향 소통을 이루면서 이제 그런 것들 미디어라는 것이 개념이 그 당시에는 없는 거고 그냥 주로 대면적인 쌍방향 소통을 이루어지다가 이게 봉건 사회로 오면은 크같이 한 세 가지의 유형으로 볼 겁니다. 봉건 사회가 오면은 피집의 그 농노계급 그 내부에서 농노계급끼리 서로 수평적인 그런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이 지배계층끼리 지배계층 내부에서 소집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피지배계급과 지배계급 간에는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배계급의 일방적인 대집단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연결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배계급이 많은 피지배계급들을 그 통솔을 해야 되니까 이제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읽기와 쓰기 등의 정교한 부호가 발전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문화가 발전하고 권력 관계를 공고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한편 그리고 이제 그 피지배계급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그 지시를 하다라는 그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 산업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대량 소비 시대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익명적 아주 다수를 상대로 해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기술로 점차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그 사회적 계급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죠.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계급으로 정립이 되면서 노동계층 대상의 어떤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는 매스미디어가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스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배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의사소통 양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다가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제 이런 매스미디어의 개념이 이제 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 시대의 대중 매스라는 데에서 이제 산업화는 탈산업화가 되고 이제 그 매스가 아니라 개인으로 점점 그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은 일방적으로 매스미디어에서 보내주는 일방적인 정보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아주 세분화되고 자기만이 필요한 차별화되고 세분화되고 고도화된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여기에 때맞춰서 디지털화가 되고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가 연결이 됩니다.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면서 쌍방향 소통이 되고 이제 점대점 커뮤니케이션은 미디어가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점대점 미디어들이 서로 연결되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개인주의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우리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 결정론 또는 뭐 사회 결정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생산력 또 사회적인 관계,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적인 이런 관계는 서로 중층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가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이다. 따라서 기술 결정론과 사회 결정론, 뭐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도 일부 한 측면만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중층적인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그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미디어 사회의 어떤 그 구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구조 이런 것들이 서로 얽히면서 같이 발전해 나오는 그런 단계를 겪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오늘은 미디어의 전반적인 그 정의라든가 미디어의 발전이라든가 또 이 사회의 발전과 미디어의 발전이 어떤 역학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